자, 앞서서 우리 그 선생님들 남겨주신 그 내용들 잘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들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뭐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 그래서 앞서 제가 쉬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다듬어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나, 단점이 있나,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격적인 어떤 방법론을 소개하기 전에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 이렇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일단 성과 향상인 것 같다. 성과 향상. 성과를 뭘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땐,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 향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거,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매출을 올리는 거, 아니 부서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 유치를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성과를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성과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성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성과를 어떻게 보통 내느냐라고 하면 어떤 활동들을 하잖아요. 활동들. 네, 활동들을 해서 성과를 내는데 그 활동들을 보통 우리는 수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수행. 예. 우리 자녀분들은 그렇죠. 수행평가라는 거 학생들이 이제 애들이 하잖아요. 보잖아요. 그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들을 할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갖춰져 있는 역량도 있을 테고, 그죠? 잘 못 갖춰진 역량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못 갖춰진 역량들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요걸 좀 볼게요. 우리 기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함양을 해야 되고 어떤 수행 역량을 함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교육 체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 체계도. 네, 교육 체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신입사원부터 직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입사원, 주임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요 틀 안에서 교육이 진행이 돼요.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교육이라는 것은 전체 사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 네, 그 다음에 계층별 교육이라는 것은 요 직급에 맞게 배워야 될 것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계층별 교육이 이제 리더십 교육인데요.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 주임 사원급은 좀 실무 리더라는 거. 대리는 도전 리더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리더십도 좀 다양한 측면에서 직급별로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직무 교육이나 외우 교육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표현은 여기서 공통 교육이라고 했지만 어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그 질문 답변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기업에서는 보통 공통 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직무 교육, 전문 직무 교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거예요. 전문 직무 교육을 한번 볼까요? 전략, 그 다음에 인사 조직,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CS 경영, 마케팅. 요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해당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전문 직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보면 생산 혁신이나 뭐 원가 혁신들 또 기술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공장 운영하는 뭐 회사라면 기술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들, 이러한 직종들의 어떤 교육 부분들은 사실 외부 일반 전문가든가 이런 전문가들 아니고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해가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문 역량을 함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이미 받아왔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외국어 교육이나 뭐 이런 공통교육이나 아니면 리더십 교육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공통교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외부 강사들 있죠. 예,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예, 보편화돼서 많이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크게는 전문 직무 교육들, 그다음에 이제 공통 교육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배터리가 안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 좀 잠시 할게요. 네, 제가 전원을 좀 안 꽂아놨네요.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순간. 자,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왜 요구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체계를 만들기 전 과정입니다. 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 분석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직급들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신입사원들한테 필요한 어떤 교육이 있다라고 했을 땐, 이것들을 신입사원들이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활동들, 우리가 교육 분석들, 요구 분석들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세팅을 해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입사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신입사원들한테 여러분들 뭐 필요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입사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신입사원들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니네들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었을 땐 뭐 일도 잘 모르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보통 하냐면 팀장급 있죠. 팀장급이나 아니면 한 대리급 정도 신입사원들의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신 분 있죠.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앞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과정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급, 부장급 이런 분들 있죠. 임원급, 부장급 있죠. 이런 분들 특히 임원급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임원급 같은 부분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그 매핑을 하냐면은 임원급 같은 경우에 내부 직원들이 임원급에 필요한 역량들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없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급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임원급들. 임원들은 어떤 의사결정들, 최고 의사결정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 자체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외부의 어떤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을 좀 투입을 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임원들 요즘은 이러이러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맞는 임원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경영자 조찬회라는 게 있죠. 네, 조찬회. 조찬회 뭐예요? 네, 이른 아침에 꼭두 새벽같이 와서 식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HR 쪽 관심 있는 기업 교육 쪽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이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런 그 HR 컨설팅 펌들이 보내주는 메일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지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들은 이제 광고 메일인 거죠. 광고 메일에 보면 뭐 경영자 조찬회 이런 메일이 와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경영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약간 외부 전문가들 있죠. 요즘에 트렌드에 밝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들이 이제 특강을 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이런 요즘에 분위기로 돌아가는구나. 산업 흐름을 전반적으로 읽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세팅이 된다. 일단 참고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기업에서 이렇게 어떤 요구 분석을 하는데도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죠. 네, 이거는 제가 한 그 전문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네, 한 학교에, 한 학과의 어떤 교육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체계.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현장. 뭐 이거는 대학교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도 비슷합니다. 사이버 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양이 필수, 뭐 교양 선택, 뭐 전공 필수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기업 현장과 또 매칭을 시켜 본다면 교양이라는 부분은 보통 이제 공통적인 역량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학교들도요. 다른 학교가 이런 커리큘럼, 이런 체계를 세웠다고 해서 똑같이 하진 않죠. 예, 그들에 맞게 이렇게 체계를 만들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체계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앞서서 교육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거다. 예,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라고 했을 땐 교육이라는 걸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기업하고 학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데 자, 기업의 성과는 뭔가라고 했을 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을 얼마나 판매했는지 매출액.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나가야 될 방향 있죠. 그 나가야 될 방향에 부합하게 잘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그냥 보통 정체해 있지 않잖아요. 네, 정체해 있지 않고 보통 이제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주식 나 한다.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구나.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보통 확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러닝 회사를 예를 들어 차렸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오프라인 또 학습 쪽에도 좀 이제 손을 이게 관여를 좀 해서 확장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향상하는 것도 기업의 성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혁신하는 거. 제품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혁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G 플립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G 플립 인기라고 하는데, 플립 이렇게 여닫는 이음새 부분 처리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 기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업에는 성과인 거죠. 네.
그런 성과인데, 자,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영업을 잘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역량이 좀 향상이 돼야 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가치들, 이것도 매출액과도 연관되는데, 뭐 판촉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CS, 고객 관리, 고객을 응대하고 하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잘 안 굴러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제가 컨설팅했던 학교가 그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을 컨설팅을 했어요. 학교도 요즘에는 존립의 문제가 있죠. 학생 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인구 급감 때문에 학생 수들이 많이 줄었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계속 폐교를 시키는 학교들이 늘게 됩니다. 늡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너희네들 문 닫아 이런 측면이 사실 아니라요. 원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어떤 지원 자금 예산 있죠. 이것들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지원을 안 합니다. 너희들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원금, 어떤 예산에 의존했던 학교들, 어차피 자기네 자본들로 이걸 영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학교들도 진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특화된 인재 양성을 통해 가지고 취업도 잘하고 이런 인재를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이나 방향성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의 어떤 얼라이먼트, 정렬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교육부의 정책들, 2015년도에 어떤 그 인재상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 화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코딩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교육 자체적인 목표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예, 만들겠다 이런 것들, 이런 자체적인 목표들이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이 다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기업과 조금 비교해 보면 여기는 약간 돈 냄새가 나는 반면에 여기는 조금 그게 덜 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컨설팅했던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정책과 정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육 체계가 필요한지를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컨설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직업 공통 역량이나 전공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 역량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그거 관련돼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뭐 디자인 스니킹이라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고 그런 방법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역량들, 4차 산업혁명의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들이 뭔지를 규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 어떤 교과목들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제 어떤 성과와 수행 역량과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 요구 분석할 때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주제로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주제를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교육 주제는 선정되었지만 학습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주제로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주제, 해보지 못했던 주제. 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보통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거를 하잖아. 아까 말했듯이 확장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규 사업을 하잖아요. 신규 사업을 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서서 또 전문대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주제는 선정이 되어 있지만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강사 선생님들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동감을 하실 부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강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상황인 거죠. 예, 교육 담당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 나서 네, 요청을 드리는 거죠. 안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교육 담당자들이 우리 교육생들은 지금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한 어떤 역량이 필요해라고 해서 그걸 정해놓고 안지 선생님한테 이제 그 어떤 강의를 의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안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저작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학습자 요구 분석을 할 때 좀 이런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된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 요구 분석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보시면 지금 네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보시면 우리 선생님이 앞에 아까 댓글로 남겨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은 집단 심층 면접, 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FGI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보통 집단 심층 면접 이렇게 잘 이야기는 안 하고요. FGI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FGI라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파이 기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델파이 기법. 네, 전문가 합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 합의법. 그 다음에 설문조사. 여러분 잘 아시는 설문조사. 아까 설문 이야기 많이 나왔죠. 설문조사. 그 다음에 시계열 조사. 시계열 조사.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일단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이보다 분석 방법은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자주 사용되는 거 네 가지를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거 네 가지. 자, 그러면 이 분석 방법은요, 단독적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 재료를, 예를 들어 김치,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두부도 필요하고, 호박도 필요하고, 된장도 필요하고, 이렇게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GI를 좀 볼게요. FGI. FGI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긴 하는데, 말씀드리면, 양적 연구는 뭐냐면, 설문을 양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조사 보통 일단 하실 땐 뭐냐면, 수치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매우 많다.
아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5점 척도 같은 거 이용하시잖아요. 5점 척도 뭐 1점부터 5점 중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설문조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요 정도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영향을 갖췄구나. 네, 이런 것들을 수치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양적 연구의 단점은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질적 연구라는 것을 같이, 질적 방법들을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 질적 연구 방법은 그런 거예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묻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한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왜 이런 역량이 부족할까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그거를 갖다가 분석에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이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한 6명이나 12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인터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냥 회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뭐, 거창하게 뭐 집단 신청 면접에서 이렇게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한데, 회의를 좀 할게요라고 해서 한 6명, 12명 정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분위기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일단 뭐 포커스 인터뷰의 4가지 뭐 이렇게 특성이라고 해서 뭐 참여자들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통된 자질이나 이런 관심의 속성들을 연구자 공유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까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는데, 자, 다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주제로 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 상황에선 누군가를 회의에 참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면 좋을까요? 외부 전문가들 참여시키면 되겠죠. 그죠? 외부 전문가들을.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뭐 노하우나 어떤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다라고 하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아놓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면 사실 전문가라고 해서 의견이 동일할까요?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막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추려져요. 추려지는 경향이 사실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습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학습지에서 대상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FGI 실시를 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이야기하겠죠.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GI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단의 일반화를 위해서 여러 번 FGI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의견, 그러니까 보통 교육 담당자나 이 연구자는 이제 그냥 교육 담당자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상황이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걸 사실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측하는 걸 다 말하면 사실 FGA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질문이라는 것은 약간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질문지를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 준비 없이 내가 그냥 뇌피셜에 맡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련된 질문을 일단 하고요. 대신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이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반응들을 체크를 해서 좀 더 이런 측면의 아이디어가 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좀 더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관점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보가 구체화되고 심층화된다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적 비용이 좀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 10명 이내, 아까 6명, 12명 이야기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 초대를 해서 하면 되니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보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 정보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업 현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서별로, 우리 뭐 공통교육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서별로 한 명씩 뭐, 속된 말로 착출해서, 네, 한 명씩 와서, 얘에 대한 회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땐,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떠냐면, 부서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들,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들이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뭐 팀장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진짜 실무를 잘 아는 뭐 대리급들이 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제대로 된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요구 분석이 진행이 되는데, 바빠, 이 사람들이. 네. 회사 내에서 너무 바빠요. 맞죠? 일을 잘하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이가 너가 한 명씩 착출하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 분석이? 우리가 교육과정 만들 건데요. 필요한 역량이 뭐예요? 서로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 아이디어 한번 내볼게요. 이런데 막 터무니없는 말 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질의 결정이 된다. 참여자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보가 체계적이지 않아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자기소개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막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그래도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질적 연구를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걸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컨설팅을 할 때 보통 양해를 구합니다. 녹취 좀 할게요. 양해를 미리 구해요. 네, 물론, 조금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할 때 녹취를 하면 안 돼요.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할 때, 왜냐면 녹취를 한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런 성향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FGA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녹취를 한다고 해도 큰 거부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할게요라고 해서 그 상황, 내가 현장에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캐치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죠?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그 녹음된 파일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캐치를 해나가기도 합니다. 파악을 해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단 녹음을 하는 것도 일종의 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의 어떤 능력이나 성격이나 성향의 정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분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연구하는 사람의 어떤 그 주관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대화한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육 담당자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GA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델파이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어떤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 절차를 좀 보면요. 처음에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전문가들을 초대를 할 건지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역할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어떤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뭐 산정을 한다, 그다음에 합의를 한다, 뭐 정리 및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게 뭐 이가영 선생님, 김보현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이명수 선생님 이렇게 뭐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델파이 기법은요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면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연구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연구자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거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연구자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만 아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학교의 어떤 교육 담당자다, 학교에 속해 있는 교육 담당자다라고 했을 땐 우리 학교에 필요한 어떤 4차 산업혁명은 뭘까라고 규정을 하는 게 이번에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이러면 요구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가영 전문가님, 김보현 전문가님, 이주희 전문가님, 이명수 전문가님을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 뭐 전화로 우리 지금 학교에 부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역량들 이제 역량들을 좀 규정을 할까 합니다. 좀 도움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것을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제가 서면으로 한 3차례 정도 이런 관련된 설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에 좀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섭외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헌들이 있어요. 문헌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역량들을 규정해 놓은 논문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그런 걸 정리를 찾아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역량이 한 100여 개 정도 역량이 정리가 막 될 수 있어요. 10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딱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정리를 해서. 내분 선생님,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서적들 보고, 논문들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들의 역량들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교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학교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학교 상황이, 우리 각각 전문가님들의 생각에서 우리 학교 상황들에 맞는 4차 산업 역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체크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가영 선생님 100개 문항 중에 뭐 한 40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김보현 선생님은 그 중에 한 30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주희 선생님은 그 중에 한 20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명수 선생님은 뭐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해서 다시 저한테 메일을 해주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요러요러 합니다라고 했죠. 1차 받아요. 그럼 그걸 보면 다르잖아. 역량들 체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정리를 해서 예를 이 역량은 내분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제껴둬요. 이건 이제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다르게 체크한 역량들이 있죠. 그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다시 보냅니다. 전문가 선생님 네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요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다고 하고 이분은 요게 좀 정리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조금 의견을 바꾸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의견을 한번 이렇게 하면 이 분들도 보시고 예를 들어 이가영 선생님이 보시고 이 김보현 선생님이 이런 역량들을 체크를 해주시니까 이것도 필요하네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라고 의견을 할 수도 있죠. 주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합니다. 수정을 해요. 그 내용 의견을 수정을 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보내요. 그리고
또 이제 100% 일치하진 않겠죠. 그래서 세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 학교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량이 요러요러합니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고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다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인원수가 조금 많으면 좋긴 해요. 근데 너무 많으면 나중에 합의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제안을 할 때 보통 한 5명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 섭외를 한 5명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 뭐 한 20명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5명 이상 정도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는 좀 쉽게 뭐 통계를 이용해서 묻는 것이나 물음을 만드는 것이다. 표집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뭐 인구 통계학적에 근거해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산구다. 라고 하면 용산구의 전체 인원을 설문하기가 힘드니까 용산구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 아니면 연령대가 어떻게 돼? 그 비율에 맞춰서 설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신뢰도가 높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죠. 근데 회사 내에서는 사실 표집이 크게 필요 없어요. 회사 내에서는 보통 이제 뭐 어떤 교육과정 만든다라고 하면 전사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거의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이사가 이거 하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교육 담당자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대표님을 설득을 많이 합니다. 이거 우리 교육 받는데 필요한 활동이니까요.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죠. 전사적으로. 이거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해라라고 한마디 딱 해주시면 이제 100%. 그래서 이제 표집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제 표집 절차는 우리 그런 건 있겠죠. 우리가 그 교원 연수를 만든다. 외부에 이제 어떤 그 인원들이 있다, 교육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표집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하는 거는 그래요. 설문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회수하고 그 데이터들을 받는 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여기에 장점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분석이 좀 용이하죠. 수치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의 우리 FGI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떤 개인의 어떤 견해들, 연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견해가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딱 데이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용이하다. 그리고 조사자의 편견이나 조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설문지 해석이 개개마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 수치 해석을 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수치 해석을.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답변을 얻기 힘들다. 회수율이 낮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설문조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 회수율이 참 낮습니다. 한 300명 정도한테 보내면요. 회수율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수율 10% 정도. 한 30명 정도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좀 회수율이 높습니다. 얼굴 보고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건네주면 거의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온라인은 얼굴을 이제 면대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 높이려고 보통 어떤 거 하죠? 커피 쿠폰 주죠. 커피 쿠폰. 네, 커피 쿠폰. 그래서 저도 이제 공공기관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커피 쿠폰 이상 아니고요. 아주 화려한 그런 어떤 상품들. 대신에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첨을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좀 비싼 것들 있죠. 뭐 아이패드 이런 것도 아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예, 어쨌든 회수율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계열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열 조사라는 건요, 사실 그거예요. 이게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추세 분석하는 겁니다.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들이 남거든요. 특히 많이 남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우리 설문조사 교육을 하고 나서, 뭐, 이런 교육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교육 만족도 조사.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1년에 동일한 교육을 갖다가, 오프라인 교육 가정했을 때 동일한 교육을 갖다가 한 4번 정도 했다라고 하면, 4번, 2년이면 8번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죠.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왜 만족도가 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때 투입됐던 강사가 원래 잘 하시던 분들이 바뀌어서 이게 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러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닝에도 보통 이제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수료율 조사? 이런 것도 수치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수료를 잘 하다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 이게 컨텐츠가 노후화됐어요. 한 5년 전에는, 그래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했던 건데, 그죠? 한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책을 드렸지만, 책의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도 그때 이야기가 돼버려서 버전의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보고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수료율이 장에 떨어지지, 보다가 그냥 꺼버리는 거죠. 히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컨조인트 분석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추세 분석을 하는 거고, 추세의 어떤 그래프들이 있는 거, 그것들을 분석하는 게 컨조인트 분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디자이너.